영조 38년 음력 윤오월 열사흔 날 창덕궁 휘녕전 마당에는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대신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에 가까운 노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자를 가두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살 새손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바로 훗날의 정조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뿌리쳤습니다. 커다란 나무 뒤주가 마당으로 끌려 들어왔고 27살 사도세자는 그 좁은 괴짝 안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세자는 손톱이 빠지도록 나무를 긁으며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여느 때처럼 수라를 들고 정무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8날이 지나 뒤주 안의 세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왕실 비극, 이모화변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의 실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이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뒤주의 문을 닫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명분. 그것은 조정 대신도 아니고 노론의 거물도 아닌, 다름 아닌 세자의 친어머니 영빈 이 씨의 고변이었습니다. 세자가 궁녀와 내관 100여 명을 죽였다는 것, 기생과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여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 후원의 무덤을 파고 임금을 해치려는 모의까지 꾸몄다는 것.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록은 영빈이 울면서 고했다고만 담담하게 적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영빈의 몸은 이미 피가 바짝 마를 만큼 쇠약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죄상을 왕 앞에 무릎 꿇고 날 것 그대로 고하다니. 세상에 이보다 잔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어떤 절박함이 한 어머니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겠습니까? 진심으로 왕과 나라를 위한 충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미리 짜놓은 각본 위에 떠밀린 것이었을까요? 혹시 손자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처절한 거래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영조를 탕평책과 균역법의 개혁군주로 기억합니다. 조선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래, 무려 52년을 다스린 임금입니다. 백성의 군역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청계천을 준설하고 속대전과 동국문 헌비고를 편찬해 나라의 법과 학문을 가다듬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업적 뒤편에는 뒤주라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영조가 정신을 놓은 아들을 벌한 이야기로만 기억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수리 출신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뿌리 깊은 정통성 콤플렉스가 평생 영조의 발목을 잡았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진 당쟁의 칼날은 왕실 안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궁궐 안여인들이 촘촘하게 엮어놓은 정보와 보호와 견제의 그물망이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이 서로 뒤엉켜 왕을 극단의 끝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뒤주의 문이 왜 닫혔는지 정녕 이해하려면 영조 한 사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를 둘러싼 여인들이 만들어낸 권력의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비와 후궁, 며느리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 왕대비까지. 궁궐 안 여인들의 사랑과 야망, 눈물과 배신이 어떻게 한 시대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들은 단지 왕 곁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왕의 귀가 되었고, 누구는 방패가 되었으며, 또 누구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태어날 때부터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어머니 숙빈 최 씨는 궁궐에서 빨래와 물 깃는 일을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돼 어머니의 신분이 천했으니 연인군 시절부터 영조에게는 늘 천한 피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형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영조는 세자가 아니라 세제, 그러니까 왕의 아우로 책봉되는 특이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가 굴러들어왔지만 즉위한 그날부터 경종을 독살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조정을 뒤덮었습니다. 소론 쪽에서는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의 조카 서덕수가 연인군 옥립 음모에 연루되면서 친정 쪽 스캔들까지 겹쳤습니다. 정통성에 금이 간 왕, 의심과 불안을 안고 출발한 군주. 게다가 경종의 왕비였던 선희왕후는 영조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즉위 의식조차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궁 안팎 어디에도 온전한 편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궁궐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밖으로는 노론과 소론이 피 터지게 싸우고 안으로는 왕비와 후궁, 왕대비의 눈과 귀가 궁궐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궁궐 안의 여인들이 단순히 왕의 사랑을 두고 다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권력을 쥐고 있었고 바깥의 당파 세력과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생명체 안에서 소문과 감시와 정보가 왕의 결정을 조용히 유도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의 중심에 세 갈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힘, 왕비 정성왕후 서씨였습니다. 조선의 중전은 내명부의 수장이자 왕실의 법적 어머니입니다. 정성왕후는 영조가 연인군이던 시절 혼인한 본처로 33년이나 왕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했고 영조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뒤져봐도 영조가 왕비의 침전을 찾은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정성왕후는 후궁의 자식들을 제 품에 안아 키웠고 사도세자마저 양자로 들여 친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병이 들어 피를 토해도 영조는 담증 가지고 엄살 부린다며 문안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33년의 독수공방, 사랑 없는 세월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이 여인에게는 인내 그 자체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후계의 힘 영빈 이씨였습니다. 평민 집안의 딸로 6살에 궁에 들어와 지밀 궁녀가 되었고 인원왕후의 눈에 들어 영조 곁에 배치된 여인입니다. 정일품 빈까지 오른 영조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은 후궁이었습니다. 딸만 넷을 낳았는데도 총애가 줄지 않았고 마침내 사도세자를 낳으면서 왕실의 미래를 품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자의 생모라는 지위는 곧 다음 왕의 어머니라는 뜻이니 영빈의 존재 자체가 왕조의 내일을 담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험한 힘이 있었습니다. 총애와 정보의 힘, 숙의 문씨입니다. 궁녀 출신으로 영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은 이 여인은 영조가 내 마음을 아는 직이라고 부를 만큼 총애를 받았습니다. 문씨는 오빠 문성국을 통해 동궁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왕에게 올렸습니다. 세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밤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왕은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걸러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뒤에는 노론이라는 거대한 당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궁궐은 조용했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비극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균열이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발길을 받지 못한 왕비의 침전이었습니다. 정성왕후 서씨와 영조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혼인 첫날 밤부터였다고 전해집니다. 12살 서씨가 11살 연인군과 혼례를 올린 날 영조가 신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손이 왜 이리 곱소?
서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고생을 안 해서 무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린 연인군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고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궁궐에서 물 깃고 빨래하느라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서 씨의 말이 어머니의 천한 신분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들린 겁니다. 야사의 기록이라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화는 두 사람의 평생을 관통하는 냉랭한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 깊은 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성왕후의 조카 서덕수가 연인군 옥립모의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서덕수가 저하를 위해 모의한다고 귀띔했다는 기록 때문에 영조는 즉위 뒤 정통성 시비로 큰 공경을 치렀고 그 원망을 왕비 친정 쪽에까지 돌렸습니다. 첫날 밤의 말실수에 친정의 스캔들이 겹치면서 영조와 정성왕후 사이에는 좀처럼 메울 수 없는 골이 파였습니다. 혼인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서 씨는 중전이 되었지만 왕의 발걸음은 한 번도 대조전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가 기침과 통증으로 피를 토해도 영조는 담증 가지고 엄살 부린다고 무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약방에서 주방 쪽으로 처소를 옮길 만큼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문안조차 드물었으니 궁 안에서는 부부 사이가 최악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환갑이 다가오자 신하들이 연회를 청했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고 환갑 사흘 전에는 숙의 문씨 처벌 문제로 양위 소동까지 벌이며 궁을 나가버렸습니다. 왕비의 환갑잔치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정성왕후는 서울흥 홍릉에 홀로 묻혔고 영조는 나중에 계비정순왕후와 동구릉 원릉에 합장되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왕비에게는 놀라운 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정성왕후는 후궁들과 그 자녀들을 살뜰하게 품었습니다. 영빈 이씨의 아들 사도세자를 양자로 입적해 친아들처럼 키웠고 정빈 이씨 소생 효장세자가 9살에 요절했을 때도 왕비가 직접 장례를 챙겼습니다. 보통이라면 중전과 총의 후궁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기 마련인데 정성왕후의 궁궐에서는 그런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빈 이씨와도 비교적 편안한 사이였고 영빈이 정성왕후의 환갑 연회를 영조에게 건의한 것도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건의를 가로막은 것이 바로 숙의 문씨였습니다. 그런 일로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면 되겠느냐며 대놓고 반대한 것입니다. 품계가 훨씬 낮은 궁녀 출신 후궁이 세자의 생모이자 정일품 빈인 영빈에게 대든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직접 나서서 문씨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다고 전해집니다. 정성왕후는 이 장면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대신 왕비는 후궁의 자녀들에게서 어머니의 의미를 찾았고 직접 칼을 들기보다 인내로 자리를 지킨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의 왕비도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조의 감정과 권력이 후궁 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왕비가 형식이 되고 후궁이 실질적인 반려가 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궁궐 안의 힘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숙의 문씨가 총애를 등에 업고 세자의 약점을 왕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자 왕비의 영향력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정성왕후는 이모화변 그날 휘녕전에도 있었습니다. 세자가 통곡하고 세손이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왕비는 입을 다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3년을 버텼지만 마지막 순간 아들처럼 키운 세자를 지켜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자의 친어머니 영빈이 씨는 어떠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가장 오래 받은 여인이 왜 결국 자기 아들의 죄상을 고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영빈이 궁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따라가 봐야 합니다. 영빈 이 씨는 6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평산 이씨 집안의 평민딸로 지밀라인이 되어 빨래를 개고 바느질을 배우던 어린 궁녀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왕대비 인원왕후입니다. 인원왕후는 경종 시절부터 연인군을 감싸 왕세제로 세운 장본인이었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우서른이었습니다. 그 인원왕후가 총명하고 몸가짐이 단정한 이 궁녀를 골라 영조 곁에 배치한 것입니다. 영조는 이 여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성왕후에게는 한 번도 가지 않던 발걸음이 영빈에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만 태어났습니다. 화평옹주, 화여봉주, 화완옹주, 화모공주. 넷 다 딸이었고 그중 셋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영조가 가장 아끼던 화평옹주가 난산으로 23세 숨졌을 때 영조는 며칠을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도 영빈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후궁에게 쉽게 등을 돌렸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딸만 낳아도 영빈을 정일품 빈으로 올렸고 신하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였습니다. 영조에게 영빈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자 평생의 반려였습니다. 그리고 영조 11년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입니다. 영조는 직접뿐만 현장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딸만 넷을 보내고 그중 셋의 죽음을 겪은 끝에 얻은 아들이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자가 태어나는 순간 영빈 이 씨는 단순한 총의 후궁에서 왕실의 미래를 품은 어머니로 격이 달라졌습니다. 세자의 생모라는 자리는 곧 다음 왕의 어머니라는 뜻이었고 세손이 태어나면 그 세손의 할머니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영빈의 존재 자체가 왕조의 내일을 담보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잘되면 어머니의 영광이지만 아들이 무너지면 어머니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 조선궁궐의 냉혹한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세자에게 끊임없이 공부와 예법을 요구했습니다. 흐린 날씨만 봐도 세자의 덕이 없어서 그렇다며 꾸짖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리청정을 맡기면서 정무훈련까지 시켰으니 젊은 세자에게 쏟아지는 압박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약을 올려야 하는데 세자는 병문안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때마다 영조의 노여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느 해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넉 달 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세자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의대증에 시달렸고 궁녀를 해치는 일이 생기고 기생과 여승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행동이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관서 지방으로 몰래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8차례나 양위를 선언하며 세자를 몰아세웠고 세자는 한겨울 눈밭에서 석고대죄를 하며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어머니 영빈은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의 관기가 깊어질수록 왕의 의심도 깊어졌고 의심이 깊어질수록 어머니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자가 무너지면 세손도 위험해집니다. 왕실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궁녀 출신으로 시작해 왕의 사랑을 받고 세자를 낳아 왕조의 어머니가 된 영빈. 그 영빈 앞에 놓인 것은 어떤 어머니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감싸다가 세손까지 잃을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내놓고라도 세손의 자리만이라도 지킬 것인가. 모성과 왕실의 존망이 한 여인의 어깨 위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영빈 혼자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선택지를 좁혀놓은 것이었을까요? 실은 영빈의 곁에서 끊임없이 세자의 약점을 캐내어 왕의 귀에 넣고 있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수계문 씨. 이 여인의 이야기는 효장세자 빈현빈 조씨의 장례식에서 시작됩니다. 영조 27년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서 영조의 시선이 한 궁녀에게 멈추었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 문 씨였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겼다고 전해집니다. 며느리의 상중에 며느리의 궁녀와 동침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일었지만 영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에게 창경궁 건극당 아래 고서헌이라는 전각을 내려주며 내 마음을 아는 칙이라 불렀습니다. 이듬해 문 씨는 화령옹주를 낳았고 영조는 기뻐하며
정사품 소원으로 특진 책봉했습니다. 보통 후궁은 종사품 수건에서 시작하는데 한 계급을 건너뛴 파격이었습니다.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 명하자 승지 윤광이가 거부했지만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 강행했습니다. 왕이 한 궁녀에게 이토록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집착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 정성왕후와는 첫날 밤부터 틀어져 30년 넘게 냉전 중이었고 아들 사도세자와는 날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당쟁의 칼날, 안으로는 정통성 콤플렉스. 그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내 마음을 안다고 말해주는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영조는 문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문씨는 그 틈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문씨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궁궐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궁전, 그러니까 세자가 머무는 공간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영조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밤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왕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보의 통로가 바로 문씨의 오빠 문성국이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전 별감으로 있으면서 세자의 하인들과 내통해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성국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들어 누이에게 전했고 문씨는 이를 영조 앞에 고스란히 풀어놓았습니다. 세자가 문침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버지께 친선 인사를 빠뜨렸다는 것, 궁녀를 해치고 여색을 밝힌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문성국에게서 문씨에게로, 문씨에게서 영조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과장되고 부풀려진 채 왕의 귀에 닿았다는 점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궁에서 내인을 뽑으려 하자 문성국이 곧장 영조에게 달려가 세자가 전하 허락도 없이 내인을 뽑았다고 고했습니다. 영조는 즉시 세자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씨의 태도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정성왕후 환갑건의 때 영빈 이씨에게 대놓고 대든 것도 문씨였습니다. 정일품 빈이자 세자의 생모인 영빈에게 감히 심기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나무란 것입니다. 인원왕후가 회초리를 들어 벌을 줬지만 영조는 오히려 분노의 양위 소동을 벌였습니다. 문씨를 처벌한 것에 화가 난 겁니다. 왕이 이 정도로 감싸주니 문씨와 문성국의 이간질은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세자의 사소한 실수가 대역죄처럼 부풀려져 왕 앞에 놓였고 영조의 불신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꾸짖는 수준이었던 것이 양위 선언으로 번지고 대리청정 중단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세자를 눈밭에 무릎 꿇려 열흘 동안 석고대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걸러서 전해준 이야기를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론 탕평파 김상로 같은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문씨의 총애는 단순한 궁중 연애가 아니라 세자를 겨냥한 정치적 정보전의 핵심 통로였던 것입니다. 왕의 외로움에 침투해 왕의 귀가 되고 왕의 눈이 된 여인. 그 귀와 눈이 10여 년 넘게 쌓아올린 불신 위에 마침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도화선 하나가 궁궐 안으로 던져집니다. 1762년 나경원이라는 사내가 올린 한 장의 고변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762년 윤오월 나경원이라는 사내가 영조 앞에 한 장의 고변장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세자의 비행이 10가지 조목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궁녀와 내관 100여 명을 죽였다는 것,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것, 기생과 여승을 불러들였다는 것, 심지어 반란을 모의하고 아버지를 시해하려 했다는 것까지. 고변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당대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변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방식으로 터졌느냐는 것입니다. 세자의 비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넘도록 쌓여온 소문과 불신이 왜 하필 이에 윤오월의 고변장이라는 형태로 폭발했을까요? 10여 년 동안 문씨와 문성국을 통해 쌓여온 세자에 대한 불신, 노론 탕평파의 이해관계,
소론세자 측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인 위에 나경원의 고변장이 불씨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윤호월 13일, 영조는 창덕궁 휘녕전으로 행차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를 불러 직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세자의 생모영빈 이씨가 나서서 아들의 비행을 울며 고한 것입니다. 궁녀와 내관 100여 명을 해쳤다는 것, 궁후원의 무덤을 파고 시해를 모의했다는 것, 기생과 여승을 불러 음란한 짓을 벌였다는 것.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고변이 세자 처분의 가장 큰 명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죄를 직접 고하자 누구도 더는 세자를 변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빈은 피가 바짝 마른 상태에서 울며 고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자발적인 충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조가 생모를 끌어들여 처분의 정당성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 어머니의 말이 아들의 목숨을 끊는 칼이 되었다는 것.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세자가 시도하자 신하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영조는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뒤 한마디를 내렸습니다. 뒤주를 들여오라. 나무로 만든 큰 궤짝, 쌀을 담아두던 뒤주가 휘녕전 뜰에 놓였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였습니다. 27살의 세자가 그 안에 갇혔습니다. 세손 훗날의 정조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수라를 들고 정사를 보았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는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나무를 긁으며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고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윤호월 21일, 사도세자는 굶주림과 탈진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27, 한여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휘녕전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양자로 들여 친아들처럼 키운 정성왕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3년 동안 남편의 발길 한 번 받지 못한 왕비가 마지막 순간에도 왕의 결정을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영빈에게 달려가 대처분을 청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세손을 데리고 와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해보았지만 왕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빈 이씨는 자신의 고변이 아들의 관뚜껑이 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자가 살아있는 한 세손의 자리가 위태로웠고 세손이 무너지면 왕실의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성으로 낳은 아들을 모성으로 포기해야 했던 여인. 영빈은 이 일이 있고 2년 뒤 6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책감이 몸을 갉아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뒤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시신이 수습되자마자 궁궐 안에서는 그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둔 뒤 영조는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슬퍼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비극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뒤주의 문이 닫힌 그날부터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물음을 둘러싸고 궁중의 여인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니라 기록과 기억으로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난 것은 1776년 83세 나이였습니다. 52년의 재위가 끝나자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세손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원한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의 문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0여 년간 동궁의 비밀을 캐내어 할아버지의 귀에 넣었던 그 여인은 세임금의 첫 번째 칼에 쓰러졌습니다.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강등되었고 노론 탕평파의 핵심 김상로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이간질의 통로가 하나하나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정조의 칼이 닿지 않는 곳에 또 한 명의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비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15세 66살 영조에게 시집온 이 젊은 왕비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교적 조용한 반려였습니다. 간택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목화꽃이라 답하고 가장 넘기 힘든 고개를 물으니 보릿고개라 대답해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은 총명한 규수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지만 만년의 영조에게 말동무이자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고 원릉에 나란히 합장될 만큼 신뢰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왕비가 남편이 죽고 손자뻘 임금순조가 즉위하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조가 어렵게 세운 탕평의 균형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신유박해를 일으켜 남인과 천주교 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했고 선왕 영조의 유지를 따른다는 명분을 내걸어 자신의 정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영조가 평생 추구한 탕평의 이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조의 아내 손에서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정순왕후가 열어젖힌 노론 일당 체제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이어져 조선의 마지막 1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해경궁 홍씨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뒤주 앞에서 남편을 잃고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해경궁은 붓을 들었습니다. 한중록, 한스러운 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궁궐 안에서 직접 목격한 영조의 편집증, 사도세자의 고통, 숙의 문씨의 이간질, 당쟁의 소용돌이, 그리고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이 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모화변을 실록의 건조한 문장으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궁은 기록으로 역사의 해석권을 쥐었고 우리가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 여인의 붓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조의 52년은 탕평과 균역법, 속대전 편찬으로 빛나는 중흥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첫날 밤부터 틀어진 왕비와의 냉전이 있었고 총의 후궁이 만들어낸 정보의 통로가 있었고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해야 했던 처절한 선택이 있었고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영조의 여인들은 가해자였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왕을 만들고 왕을 무너뜨린 궁궐이라는 정치 시스템 그 자체였을까요? 뒤주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왕이 됩니다. 정조. 아버지의 원한을 품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왕은 여인들이 남긴 기억의 전쟁 한가운데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음 정조의 여인들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나오는 대로 곧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